안녕하세요.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부터 트럼프의 외교, 그리고 저 멀리 실리콘밸리의 AI 전쟁까지, 심지어 중국 억만장자의 상속 계획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언뜻 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잖아요. 하지만 이 점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아주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소식들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인간과 냉정하게 계산하는 알고리즘, 그 거대한 줄다리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돈의 흐름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단기 국채까지 사들인다고 하고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은행주가 막 급등하던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 같아 보여요. 네, 그렇죠. 특히 중소지역 은행들한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그동안 연준이 돈줄을 죄는 그 양적 긴축, QT 때문에 예금을 유치하려고 금리를 엄청 올렸거든요. 거의 뭐 출혈 경쟁이었죠. 아, 그래서 힘들었군요. 네.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유동성을 풀어주니까 일단 숨통이 확 트인 겁니다. 말 그대로 큰 선물을 받은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그동안 높은 예금이자 받던 사람들은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자본이 더 많은 대형은행들한테만 유리하게 작용해서 뭐랄까 부익부 빈익빈 향상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금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때 자금력도 있고 상품 경쟁력도 갖춘 대형 은행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결국 연준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중소은행의 숨통을 틔워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형은행과 지역은행의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미국은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바다 건너 유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유럽 중앙은행 ECB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러면서 연준은 안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아니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유로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텐데 수출로 먹고 사는 유럽 경제에 엄청난 부담 아닌가요?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가장 큰 딜레마죠. 이걸 이제 디커플링, 정책적 탈동조화라고 하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 심지어 성장률 전망치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아, 자신감의 근거가 있긴 한가요? 그 환율 문제를 감당할 만큼요? 실제로 지난 9월에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2%로 올렸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일단 내무경제 지표가 괜찮다는 판단이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그 환율 문제가 정말 아킬레스건입니다. 네네. 올해 들어서 유로화가 이미 달러 대비 12%나 올랐어요. 유로가 강해지면 수익 물가가 싸지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벽에 부딪혀서 결국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대 경제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캐나다는 어떤가요? 미국 경제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캐나다는 9월에 8개월 만에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긴 했어요. 에너지랑 광물 수출이 늘어난 덕분인데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전체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 아래 놓여 있거든요. 아, 여전히 그게 문제군요. 네, 대미 수출은 여전히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라서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이죠.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 참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마침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치 무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재선에 성공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작 본인의 경제정책 성과가 내년 중간선거 승리로 이어질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본인 입으로도 통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예요. 수십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막 홍보하고는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건 치솟는 물가랑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내 지갑 사정이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여기에 역사적으로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의 의석을 잃는 징크스도 있고요. 1998년 클린턴, 2002년 부시 행정부를 빼면 지난 수십 년간 집권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이 징크스를 깨지가 쉽지 않을 거란 걸 본인도 아는 거죠. 외교 정착도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벌이는 신경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의 제안을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하지만 yes but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28개 항목 평화 계획에는 나토 가입 금지나 영토 일부 양도처럼 우크라이나가 절대 받을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젤렌스키는 이걸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걷어차는 게 아니라 좋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죠 하면서 역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주도권을 주려는 거예요. 오,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크라이나도 협상 의지가 있네? 이런 식으로 잘못 읽혀서 결국 불리한 협상 테이블로 끌려 들어가는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에게 중요한 게 바로 협상력이에요. 최근에 동부전선 쿠피안스크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군사적 입지를 다진 게 이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 전장에서의 승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전장에서 이겨야 협상 테이블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포리자 원전 공동관리나 군사력 규모 같은 세부 쟁점에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결코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또 오래된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네요. 시리아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시리아 팔미라 근처에서 ISS 조직원의 총격으로 미군 2명이랑 통역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주둔 미군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요. ISS의 공격이 2025년 들어서 벌써 117건에 달해요. 서는 거죠. 위협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심각한 보복을 경고한 상태고요. 가자 지구에서는 휴전 중인데도 하마스 고위 지휘관이 사살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도 결국 인간 사이의 약속, 그 휴전 협정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군사력 재건을 책임지던 라에드 사드를 사살했어요. 명백히 미국이 중재한 휴전 협정을 위반한 행위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과거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썼던 레바논 모델을 가자 지구에도 적용하려는 걸로 보고 있어요. 레바논 모델이요? 그게 뭔가요? 휴전으로 일단 시간을 벌면서도 미래에 위협이 될 만한 핵심 인물이나 시설은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아주 냉혹하고 계산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중동에서는 오래된 갈등이 현대적인 무기로 격화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전장, 실리콘밸리에서는 인재라는 자원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픈 AI가 직원 보상 정책을 아주 파격적으로 바꿨다고요? 네, 베스팅 클리프라는 정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보통 기술 기업에서는 입사하고 1년은 꾹 참고 다녀야 내 회사 주식이라는 첫 보상을 받거든요. 일종의 1년짜리 족쇄 같은 거였죠. 아, 1년은 다녀야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픈 AI가 이 족쇄를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네, 메타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핵심 인재들을 막 빼가니까요. 그래서 내놓은 고육지책인데 이게 단순히 연봉 올려주기 경쟁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픈 AI는 올해 주식 기반 보상으로만 60억 달러를 쓸 예정이거든요. 네, 60억 달러요? 네, 이게 예상 매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매출의 절반을 직원들 주식 보상에 쓴다고요? 와, 이건 단순히 인재를 지키는 걸 넘어서 AI 산업의 가치 평가 방식 자체가 인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근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요? 새로운 종류의 인재 거품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을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특허나 자본이 아니라 차세대 AI를 만들 수 있는 극소수의 천재적인 두뇌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인재들을 잡기 위한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 결국 산업 전체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재 거품이 터질 수도 있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AI 기술인데 정작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그 AI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이러니를 좀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니까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을 더 신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자율주행 트럭은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고요. 미국 중재협회에서는 AI가 법적 분쟁을 더 공정하게 중재한다는 결과도 있어요. 데이터는 분명 AI의 우수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과거 보험업계에서 특정 인종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던 알고리즘처럼 AI의 편향성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캐시 오닐이 수학 살상무기라는 책에서 지적했던 것처럼요. 그럼 이 신뢰의 벽을 허물 방법은 없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캐시 오니언 오히려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과 달리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만 한다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더 투명해질 수 있다. 네, 맞아요.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AI는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해킹 능력까지 인간을 위협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AI 봇이 전문 해커들을 이겼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아르테미스라는 AI 봇인데요. 실제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는 테스트에서 전문 해커 10명 중 9명을 이겼어요. 심지어 시간당 $60 미만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요. 와, 10명 중 9명이요? 네, 물론 18% 정도의 오탑률을 보이거나 인간 해커가 쉽게 찾은 명백한 버그를 놓치는 한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이버 보안 생태계 전체를 뒤흔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미 보안 전문가의 70%가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국가가 배후인 해커 조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거대한 경제, 정치, 기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이런 시스템들은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도 신뢰와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해요. 먼저 브라운 대학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총격 사건 소식입니다. 네, 기말고사 기간 중에 총격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 충격이 더 컸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희가 본 이 소식을 다룬 기사 자체에 AI가 생성한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기분이 이상하네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다루는 뉴스를 접하는 방식마저 기술이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비극을 알고리즘이 요약한 글로 적할 때 우리는 과연 이전과 같은 감정적 연결이나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비극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남은 가족이 재정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독자들의 조언이었죠. 아, 네. 결국 핵심은 공유와 기록이더군요. 공동계좌를 만들고 모든 금융정보랑 비밀번호를 안전한 디지털 문서로 정리하고 믿을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 작은 시스템을 만드는 행위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디지털화된 시대에는 비밀번호 하나를 모르면 평생 모은 재산에 접근조차 못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2층 비밀번호라는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의 장벽이 한 사람의 유산을 통째로 묶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 시스템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미국 대리모를 통해서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아서 현대판 가문 왕조를 만들려 한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LA 법원에서 한 중국 게임 회사 창업주가 20명이 넘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한 번에 신청했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의 롤모델이 일론 머스크라고 해요.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출생지 시민권 원칙을 이용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을 대거 확보하려는 거죠. 와, 한 명당 최대 $200,000를 지출한다는데 사실상 산업 규제가 거의 없는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욕망이 현대기술과 법률 시스템의 허점을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중앙은행의 정책부터 AI 해커, 그리고 한 개인의 유산 문제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위원회가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고요. 동시에 단 하나의 AI가 9명의 엘리트 인간 해커를 이기는 것도 봤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아슬아슬한 도박을 하고
평범한 개인들은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뢰와 건전한 회의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온갖 편견과 실수를 저지르지만 때로는 놀라운 직관을 보여주는 인간의 판단일까요? 아니면 차갑고 논리적이지만 그 안에 어떤 편향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일까요? 이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